먼저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총칙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2번이죠. 먼저 20도씨인 것은요. 상온이 아니라 표준온도죠. 그리고 15에서 25도씨인 것은 표준온도 아니고 상온이고요. 그리고 실온의 경우에는 1에서 30도씨 아니죠. 1에서 35도씨입니다. 그리고 미온 같은 경우는 35에서 40도씨 아니고요. 30도씨에서 40도씨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으로 가서요. PCB가 동물 체내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를 묻고 있습니다. PCB 같은 경우는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내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는 지방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으로 가서요. 산화방지제의 중요 메커니즘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 산화 단계를 보시면요. 3단계로 꼭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중간에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ROOH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페록사이드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화방지제의 중요 메커니즘은 이런 과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10번으로 가볼까요? 버섯류 독성분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버섯류 독성분이라고 하면 무스카리딘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또는 버섯류 같은 경우는 독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는요. 청매랑 우리가 짝짓기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으로 가서요. 경구감염병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시험에서는 경구감염병과 식중독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 중에서 틀린 것은요. 2차 감염이 어려운 것은 식중독에 관련된 설명이죠. 경구감염병의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까요? 수인성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보기 중에서는 파상풍이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죠. 파상풍균은요. 주로 토양에 널리 분포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다음은 9번으로 가서요. 해썹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3번이죠. 위해 분석할 때에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 이것은 한계 기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중요 관리점에서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우리는 관리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10번으로 가서요. 불연속 멸균법, 우리는 간헐멸균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간헐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이 간헐멸균법 같은 경우는 오토클레이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고압 멸균기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자형성균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100도씨에서 한번 가열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통 20도씨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20도씨에서 보관을 하고 또 그것을 100도씨에서 가열을 하고 또 20도씨에서 보관을 하고 20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항온기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 3회에 걸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자형성균의 살균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으로 가볼까요? BOD가 높아지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묻고 있고요. BOD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이야기하는 약자가 되고요. 유기성 폐수에서 문제가 되죠. 여기 보기 중에서 유기성 폐수는 식품 공장의 세척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배기수나 냉각수 같은 경우는요. 무기성 폐수가 되겠죠. BOD를 정의를 하면요. 오염물질이 생물학적인 산화를 받는 데 필요한 산소의 소비량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산화라고 하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BOD도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OD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OD가 높아지는 것과 관계 깊은 것은 유기성 폐수를 찾아주시면 되고 보기 중에는 식품공장 세척수가 유기성 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으로 볼까요? LD50으로 독성을 표현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LD50은 레달도스라고 해서요.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반수치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한테 화학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동물의 반수 50%가 죽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투여량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LD50 값이 낮다면 그만큼 적은 양의 화학물질을 투여를 해도 실험동물이 50%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성 독성이 그만큼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서 LD50으로 독성을 표현하는 것은요. 급성 독성을 이야기를 하죠. 다음으로 15번으로 가서요. 반감기가 짧다. 그리고 근데 생성량이 많아서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을 묻고 있고요. 이것은 요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반감기가 긴 대표적인 것이 스트론튬과 세슘입니다.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약 28년 정도 되고요. 세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약 한 30년쯤 되거든요. 그런데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는 한 8일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생성량이 많아서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으로 가서요. 경구전염병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세균성 이질과 균의 이름이 잘못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요. 시겔라 디센테리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모넬라 티피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였고요. 그리고 살모넬라 파라티피 같은 경우는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었죠. 다음으로 19번으로 가볼까요? 알레르기식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짝짓기는 히스타민이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회 1번으로 가볼까요? 황색포도상 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1번이죠. 건강인은 이 균을 복균하고 있지 않다 아니고요. 건강인도 한 30% 정도가 복균자입니다. 그리고 화농성 상처에서 많은 것, 그리고 그래서 식품에 혼입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황색포도상 구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것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이 화농성 상처, 그리고 균 이름, 그리고 만들어내는 독소 이름, 엔테로톡신까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에 의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2번이죠. 온도 설정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튀김 온도 같은 경우는 160도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튀김 온도는 175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좋고요. 오븐 같은 경우는 190도씨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크릴아마이드에 의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오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죠. 8번 문제를 보시면요. 마이크로톡신류를 산출하는 곰팡이는 어떤 식품에서 가장 번식하기 쉬운가? 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 독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곰팡이 독소가 가장 생기기 쉬운 것은요. 탄수화물이 많고 건조가 좀 불충분한 식품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볼까요?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온 김에 3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식품 목적에 따라서 다량 첨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량 첨가를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13번으로 가볼까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3번이 틀렸습니다. 식품을 포장하기 전에 조사 처리하고 그 후에 또 건조 탈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품을 모두 포장한 후에 조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16번으로 가서요.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기생충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채소한테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 어패류에서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 동물한테서 감염이 되느냐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분류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고요. 지금 보기 중에서 채소류에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2번에 회충이 나오겠죠. 폐업충 같은 경우는 어패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3번 무구조충과 선모충 같은 경우는 육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무구조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고기랑 연결을 해 두셔야 되고요. 선모충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연결을 해 두셔야 되고요.
폐업충 같은 경우는 어폐류가 조금 까다롭죠. 제1중간숙주와 제2중간숙주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폐업충의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고요. 그리고 제2중간숙주는 가재나 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을 가서요. 유해물질을 잘 구분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유해물질은요. 식물, 미생물, 동물에서 합성이 되고 이들 세포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저장하거나 발효 숙성 과정 중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생성이 되는 유해 물질을 묻고 있고요. 이것은 바이오제닉 아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퓨란을 보시면요. 퓨란 같은 경우는요. 무색의 휘발성 액체입니다. 식품을 열처리나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경우는요. 근육질이 풍부한 고기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아니면 생선 같은 것들이 고온에서 조리를 할 적에 근육 부위의 아미노산이랑 그리고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전분질이 많은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가공, 조리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